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여당 몫의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화성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이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계기관의 중립과 엄정한 당원 당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무교 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각종 현안과 상임위 운영에선 충돌이 벌어진 여야가 어떻게 협치를 이끌어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8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화성 화재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 부의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익히고 배운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에는 윤한웅 의원, 기재위원장은 송원석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 등 여당 목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습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다음 달 5일 열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의에 앞서 화성공장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리며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협력하겠습니다. 우 의장은 또 국회법에 소집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국무위원들이 불출석한 것을 놓고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 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의 행위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18개 전체 상임위는 각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법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폐기물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그리고 구성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표기, 그다음에 구성 성분을 갖다가 호대 표시해주고 반드시 아파트 현장 입구에 주민들한테 입주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리 아파트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이러이러한 시멘트, 이러이러한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여야 의원들 모두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정보가 시멘트 홈페이지사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찾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꽁꽁 숨겨놔가지고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큰 글씨로 좀 나열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벌칙 조항도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멘트 업계는 정보 공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로 제품화되면서 굳어지면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은 외부로 거의 용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후 광범위한 정보 공개 요구 시에는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어제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진행했던 환노위는 오늘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여당은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여야는 전국 당원대회 준비에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최종 확정된 당권주자 4명은 당원 40%가 있는 영남은 물론 원외 당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대구 지역을 방문해 생산적인 당정관계 확립을 이루어 윤석열 정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연속 대구 경북에 머물렀던 원희룡 후보는 부산으로 옮겨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창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제 PK를 방문한 데 이어 원외 당협협의회장 선출대회에 참석해 원외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원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선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보수혁명 TF 발족을 구상하며 원내외 인사 접촉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던 런닝메이트 활동이나 현역 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은 관행을 존중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부 선출 과정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절대 중립과 또 엄정한 당원 당규에 따르는 집행을 신신당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홀하면은 후보들께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오는 8월 1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정했습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는 윤 정부를 견제해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중책을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 또 이번 전당대회의 특이점은 권리당원이 참여해 의견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으로 당대표에 입후보할 경우 선출 방식이 추대인지 찬반 투표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준희는 내일 2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며 6월 임시국회 안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흔들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한규미 개건기자와 함께 오늘 마무리가 된 원구성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에 이제 원구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압박을 했죠.
네, 일단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본회의에서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 거론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대정부 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밝히겠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외압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위원회부터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점점 갈수록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4파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한동훈 위원장,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모두 견제하는 그런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거론했는데요. 수사만 하고 법의 잣대로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가 갑자기 당대표를 해서 대선에 직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갈등 구도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당대표 나오려면 최소한 그동안에 있었던 이 당정 또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 갈등에 대해서는 이걸 해소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해소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 후보는 당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가 80%라며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당원의 생각과 여론조사 인기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후보 견제를 위한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상황에 따라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연대 가능성도 있고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나 후보는 선거 시작도 전에 무슨 단일화냐며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원 후보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떤 길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일부 최고위원들과 이 러닝메이트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러닝메이트가 따로 없습니다. 이 당원 당규 위반 공방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최고위원 후보들과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인요한, 박진호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전당대회를 치르는데요. 당대표 후보들이 최고위원을 지정하고 동반 선거운동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러닝메이트는 과거의 퇴행적 여의도 사투리라면서 최고위원은 대표와 협력 및 견제를 하는 자리다. 저렇게 러닝메이트를 한다는 건 수직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러닝메이트를 두는 것과 관련해서 당의 오랜 역사이자 관례라며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당규에도 위반된다고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의 선거운동까지 함께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당규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당규 위반 사항인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당원 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원 당규는 당내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문제여서 면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전대 같은 경우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흥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연임 도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인영 의원 말고도 당대표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 좀 있습니까? 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와 당권을 겨룰 후보가 마땅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가 강성당원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만큼 대항마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5선 중진의 이인영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한마평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4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비해서는 흥행 실패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두드러진 상대 후보가 없다 보니까 당의 비전과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고위원 경선에도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지원했습니다.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강선우 의원과 김병주 의원인데요.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연임을 두고 중도층에서 욕심이 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전 대표도 연임과 관련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 의원은 당대표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연임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강선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할 때 당대명이라면서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선수별 논의를 거친 결과 재신임으로 총의를 모았고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소득공제법과 천원의 아침밥법 등 3개의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과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의 확대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라냐라 마탈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 기업이 배터리셀 양산을 비롯해 전기차와 관련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인니 의원 친선협회를 조속히 구성해 양국 간 의회 교류도 확대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라냐라 상원 의장은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 김민기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 용인시 을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기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에서 밝힌 각오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6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재소 대 맞재소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 2조 품위 유지를 현저히 위반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 현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왜 아니오마다 하지 못했으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20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듯 증인 3명을 퇴장시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처벌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의 상임위원장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여 앞으로 의사 진행을 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대 가장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정말 자격이 없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회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 초등학교에도 보면은 밖에 10분간 나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게 아동 학대에 들어가거든요. 참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지금 국회에 벌어지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법사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점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 즉 퇴거 불응죄로 고발할지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의사 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전 유상범 의원입니다.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일정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자리로 들어가세요. 또한 자신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국민의힘 의원 전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분풀이용으로 윤리 제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지 말라고 주의를 주니 오히려 협박했다고 화를 내는 꼴입니다. 제소 대 맞제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여야의 낯뜨거운 신경전과 공방이 윤리 제소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 원구성도 마무리가 된 만큼 이제 더 이상 대립과 증오가 아닌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켜볼 진정한 협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홍준표의 TK 영향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보수의 심장, 대구의 리더인 만큼 대구 경북 당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일찌감치 홍 시장을 만나서 눈도장을 찍었고 원희룡 후보도 어제 대구시청으로 찾아가서 홍 시장을 만났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 중 한동훈 후보만이 유일하게 홍 시장을 만나지 못한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 측이 2차례 이상 만남을 원하는 의사를 전했지만 이에 홍 시장이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재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하겠다면 우리 홍준표 대표하고 척지고 이런 상태로 당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풀어야 됩니다. 홍준표 그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틱틱거려가지고 이거 무슨 검찰에서 소환하듯이 몸을 낮추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당내 지적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고 네. 우리나라 내에서도 거대 야당과 싸워야 되는데 예. 우리 이 작은 소수 여당이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게 맞느냐, 심한 인신공격성 발언 네. 이런 것들도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정치를 잘 못 배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노골적으로 밀어내는 것을 두고 자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외부 출신 한 후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전당대회 판세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리하게 그 여야 간의 협상을 하던 그 국회 구성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는데 이를 앞두고서 지금 그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그 경쟁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이 상황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짧게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송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늦었지만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원래 국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여야에서 이렇게 나눠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에서 뭐 국회 보이콧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일단 전격 등원을 한 거죠. 좀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결정한 네. 걸 좀 평가해서 앞으로 좀 그 집권 여당을 좀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국회 안에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온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네. 글쎄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과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뭐 이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굴복해서 그 이제 원구성에 그 합의를 해준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뭐 네. 원구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네. 예상보다 빨리 된 거니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과정을 보면 결국 민주당의 거대 그 의석 힘자랑에 국민의힘이 끌려다가다가 거의 항복한 수준의 원구성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대화와 타협 뭐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번 이 과정에서 보면 그냥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고 이거 가지려면 가지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 그 수십 년간 해왔던 1987년 체제 이래로 여야 간에 협의해오고 서로 분배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것이 결국 자취를 감췄다. 그래서 저는 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원내 1당과 2당이 이제 상당히 갈등 양상을 이제 빚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국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이제 개원한 지 28일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파행이 빚어진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이제 법안이 관련한 이제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좀 어떤 법들이 현 상황에서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이 될 수 있을까요? 둘 다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회라는 데가 법치보다 여야의 대화, 네. 타협, 협치, 의회 정치 이런 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뭐 다수당이 먼저 선정을 하자 좀 말이 안 돼요. 또 이걸 뭐 그 또 반대로 네.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견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하는데 뭐 별로 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 둘 다 이런 법은 통과 안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대화와 타협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다른 의견이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관행적으로 정해왔던 그동안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국회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전부 다 법대로 합니까? 법에 그렇게 그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도 뭐 규정을 해서 자 원내 1당이 앞으로 이거 가져간다는 거 마음대로 하도록 하자. 이거는 힘자랑의 제도화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르겠어요. 뭐 자기네들이 그냥 힘으로 다 밀어붙이면 될지 모르겠으나 네. 뭐 민주당이 언제까지 계속 일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독재 방지법 이런 거는요 법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데에서
이런 법의 정신이 살아나는 거지. 이게 법으로 해서 법으로 독재 방지한다고 그게 방지가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둘 다 황당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이제서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걸 좀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그런 좀 뭐 뾰족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그건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야가 대화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당내보다는 그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좀 더 날짜를 앞당길 수 있겠죠. 이건 뭐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치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화와 타협, 정치의 영역으로 해결할 부분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법사위 운영을 놓고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 증인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처벌하는 정청래 방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 위원장은 맞제소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사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이런 류의 그 어떤 그 비아냥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 본색을 유감없이 발휘한 법사위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을 이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것부터 자체가 저는 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저는 예견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완전히 코미디화되고 있는 이 법사위 운영 방식 뭐 이런 것들은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사실상 내정한 그 지도부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국민적인 비판 뭐 이런 걸 민주당 지도부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를 놓고 위원장을 놓고 제소, 맞제소, 이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발 뭐 제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무슨 실익이 있나요? 어차피 국회 절대 다수 세력이 지금 민주당인데 그냥 대변인 성명으로 그쳐도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국민이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아니 내용은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네. 심지어 선서도 거부하고 이거 뭐 말이 안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을 비판을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이제 태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정청래 의원이 뭐 그런 태도가 뭐 좋다, 잘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내용을 봐야지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전체를 잘못된 걸로 얘기하면 되느냐 이런 정도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도 이런 걸 한번 의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법사위원장 제소까지 가고 또 맞제소하고 뭐 이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양쪽 다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상황으로 이슈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영남 당심 잡기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는 나경원, 원희룡 전 장관 각각 PK와 대구를 찾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와 이제 부산을 방문하는데요. 당원의 이제 40% 정도가 몰려 있는 영남권인데 이 영남권 표심이 좀 이렇게 이제 방문과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인사하는 이런 상황이 좀 표심에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상당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영남권 표심이라는 건 국민의힘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뭐 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그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호남권 표심이 민주당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틀린 거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남권 출신과 그다음에 영남권 출향민들이 또 수도권에 대부분 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한테 약간은 그 쏠려 있는 듯한 인상이지만 네. 그러나 이제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에
그 어떤 후광이 있는 뭐 친윤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현재는 그렇게 명시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아마 표심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남권 40%가 어느 쪽으로 뭐 완벽하게 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아직은 이거 지금 이제 뭐 한 이틀밖에 안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성 기자님. 네,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누구를 미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반 종반으로 가면서 그런 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그 당시 후보를 아예 주저앉히고 또 안철수 후보는 좀 강하게 견제를 하고 해서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해서 당선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개입 안 한다고 말은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진짜 끝까지 그 인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 소위 요즘 말로 하는 뭐 갑툭튀, 갑자기 20일에 그 결심을 하고 출사표를 던진 게 그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추정은 되죠.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개입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흐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산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앞서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개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영남 표심도 그쪽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좀 약간 이상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술렁거린다고 해요. 야 이거 좀 뭐야 이거 좀 이상하네.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야 이거 저 제2의 이준석 아니야? 배신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야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영남에서는 특히 배신자 프레임이 무섭거든요. 옛날에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 하면서 지금까지도 좀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른바 그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볼 지점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이 시점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제 수정 제안을 한 이유, 말씀하신 대로 영남 표심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오히려 거스를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걸 제안한 건 전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에서는 이거 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수도권에는 좀 확실히 많아요. 그리고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자. 굉장히 상식적인 제안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저 정도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영남 표심에는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기류가 읽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전당대회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꼭 그게 최해병 특검법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100% 유리하게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좀 내부에 역풍도 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이 왜 그 이 시점에서 그 제3자 특검 수정안을 갖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 본인이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워낙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그 찬성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공수처 수사가 먼저 이렇게 하고서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못 막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내놓자. 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그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안으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에 특검법을 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시점상 아무리 빨라도 8월 초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때쯤 되면 공수처 수사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돼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상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금 전략적인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영남권을 중심으로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법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수처 수사가 먼저고 만약에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특검법을 제안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8월 중순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한동훈 후보가 잘 설명을 하면 이 그 지금 일각의 의구심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만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전부 다 만났습니다. 만남 요청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한 위원장을 이렇게 특별히 배제를 하는지 왜 그런 겁니까? 좀 안 좋아 보여요.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나이도 많고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꼭 이렇게 한 사람을 구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짐작컨대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겨뤄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찍어 누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받는데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이철우 경북지사도 안 만났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영남에서 표심이 약간 이상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둘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일단 안 만났다는 거는 그쪽에서 뭐 좀 그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저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이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좀 민감한 이런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견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된 디스가 영남 표심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뭐 대구 경북에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지만 이른바 TK 표심을 막 이렇게 움직일 만한 정치인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공연히 그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려다가 홍준표 시장 자기만 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좀 이제 배타적으로 대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여왔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남을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경북 경남지사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근데 아마 거기에 이제 약간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아마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덜컥 해놓고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안 만나줬단 말이죠. 근데 자기만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일그러진 모습 아마 이런 것들까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 약속을 취소한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무슨 뭐 일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이 뭐 어제 오늘 생긴 일정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정이 있으면 다른 시간으로 변경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걸 보면 그 아마 뭔가 그러니까 용산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부분에서 본인이 좀 판단을 다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이 이제 화두로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은 긍정적인 태도이고 나경원 의원은 좀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이 모습인데.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대개 뭐 근소한 뭐 차이지만 뭐 2위예요. 그리고서 이제 뭐 오차범위 내지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3위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이제 일종의 뭐 지원이 있다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 원희룡 나경원 연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원희룡으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로 단일화될 거니까 원희룡 전 후보는 본인이 이제 동의하는 것이고 나경원은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나경원 의원에게는 이제 좀 불리한 연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선을 긋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대학 동문 아니겠습니까? 대학 동문이고 이제 같은 과, 같은 학번인 뭐 오랜 이상하게 이번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연대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 2차 결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전당대회 할 때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53% 득표해서 그냥 끝나버렸죠. 대표 선출됐는데 그때 이제 2등이 안철수 23%였고요. 천하람 후보가 15%, 굉장히 많이 얻은 편입니다. 또 황교안 후보가 9% 이렇게 1, 2, 3, 4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안철수 그 당시 후보는 용산에서 찍지 마라 거의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23%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1차 투표 결과 나오기 전부터 김기현 대세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천하람 중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 있는 정치인이었고요. 그런데 그때하고 좀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용산에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또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만만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2019년, 20년에 그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는다고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그래서 기소가 돼서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고 아직도 1심 선고가 안 나왔죠. 그래서 어떤 그 투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른바 이 정당에 들어와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좀 뭐 이상하게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렇게 쉽게 주저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2등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후보 단일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까지 갈 것으로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를 앞두고서 누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두 사람 간의 연대가 뭐 굳이 연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1차 투표는 1차 투표대로 하고 그리고서 만약에 거기서 그 뭐 누구 하나가 과반을 못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1등 빼놓고 2, 3등이 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친윤계가 미리부터 발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친윤의 한동훈 후보 견제라고 봅니다. 2차까지 안 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연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연대서를 그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한동훈 후보를 1차 때 50%를 못 넘도록 하려고 하는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민주당 이제 전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대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춘석 4선 의원 그리고 이제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4선 중진으로 개파색이 엷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일극 체제 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이제 뭐 그 포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내의 최고위원 이제 후보 면면을 보면 친명 일색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대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마지막 논평 들어볼까요? 이거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전대위원장을 맡았는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또 대명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걸 이제 또 대명. 그러니까 어대한하고 좀 이렇게 좀 대조가 이루어지네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와서 내가 이 당의 최고위원이 되면 민주당을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내 어떤 정책을 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 이 얘기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중진이나 다선 의원들은 아니 최고위원들이 이건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의식해서라도 최고위원들이라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의힘 그 런닝메이트를 갖고 당내에서도 뭐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런닝메이트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그건 뭐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짝을 짓겠다,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놔두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자기의 위세를 이용해서 약간 줄 세우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격 자체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분들도 다른 분들도 아마 런닝메이트를 구할 수 있었으면 아마 구했을 겁니다. 좀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런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대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도 큰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선대위원장이 누구고 뭐 어떤 누가 뭐 개파색이 얽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대명인데 어차피 지금 뭐 후보가 경쟁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안 나오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럼 추대죠, 추대. 사실상 추대죠. 저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했듯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 절차상에 뭐가 어떻고 뭐 룰이 어떻고 하는 게 무의미하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뭐 흥행 비상? 아니 비상 걸릴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저 이재명 대표가 짜놓은 구도 그대로 가는 것이고 네. 최고위원도 결국은 다 공약이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약이 흘러가는데 뭐 여기서 무슨 더 이상 뭐 이게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변수가 아무 변수 없는 걸로 저는 그 보입니다. 저희 같은 기자들의 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일종의 요식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행의 비상이다 지금 자막으로 나갔는데 네. 민주당에 이게 좀 그 어떤 역풍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 충분히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고요. 그러니까 뭐 역풍이라는 건 이제 일반 국민들을 보면 아니 뭐 저 민주당의 그 흐름을 보면 다 그냥 한 사람 그 후보로 나와서 뭐 찬반 투표하고 원내대표 그렇고 대표 그렇고 뭐 최고위원들은 다 대표 지키겠다고 하고 나오고 그러면 저 당은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인가? 아마 그런 데에서 이제 여론상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글쎄요. 이재명 전 대표는 그걸 각오하고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첨언 없으시면 한 줄 논평으로 갈까요? 예, 그 보통 흔히 하는 말 중에 역대 최악의 국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잘못된 프레임이죠. 반정치주의를 부추기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정치부 출입 기자 꽤 오래 했는데 이 대수가 쌓일수록 국회의원들 실력이나 인품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좀 더 필요한 것은 당 지도부가 의원들한테 좀 더 자율성을 주면 훨씬 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런 희망과 염원 이런 걸 담아서 22대는 역대 최고의 국회라고 논평하겠습니다. 4년 후에 받을 평가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원내 일당이 뭐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정하는 법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원구성 뭐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일방통행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국회에 관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마치 민주당이 영원히 일당을 할 것처럼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근시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